자, 대단원 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소단원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 6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한번 볼까요? 도덕과학적 접근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출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독서 지문을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서 푸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잠시만요. 신경윤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신경윤리학이 뭐냐면 우리가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이성을 통해서 판단하거나 정서로 판단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공감을 할 때 어떤 신경 부분이 반응하는지를 MRI라는 장치를 통해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지만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참을 때 머리에 전두엽이라는 신경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장 인부가 공사 현장에서 쇠 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그 인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모든 부분이 정상이었는데 딱 하나 화를 참지 못하고 계속 나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머리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날아간 거야. 그래서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이성을 통해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그 행동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내가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떤 신경의 부분이 자극되는지를 MRI 장치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게 신경윤리학입니다. 자, 두 번째, 진화윤리학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진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화해 온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보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화 같은 거 봐도 내가 남들을 막 잘 도와주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나를 구해주는 일들이 막 영화에 나오잖아. 이 말을 왜 하냐면 이타적인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이타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도록 진화되어 왔다는 이야기가 진화윤리학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지문을 읽진 않을 거예요. 자, 어떤 지문은 중요하다고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지문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자 할 수도 있고 어떤 지문은 우리가 윤리와 사상을 하고 이해도를 좀 높이고 돌아오자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인격의 완성과 도덕적 사회 구현. 이 제목을 보면 이제 알아야 된다. 봐봐. 도덕적 인격은 수양을 통해 사욕을 제거했을 때 완성되는 거고 그게 왜 도덕적 사회 구현과 연결돼?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개개인이 도덕적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본받으면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이게 된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착한 본성을 세상에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를 잘 다스렸대. 자, 이게 바로 위의 문장이에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도덕적 인격을 완성하려고 했다. 요거까지만 확인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도 한번 볼게요. 요건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중도의 수행이 떠올라야 되고 중도의 수행은 왜 해요? 연기설을 깨닫기 위해서다. 자, 그럼 볼게. 자, 중도의 수행이 먼저 보자. 출가자는 그 가출이 아니고 이제 스님이 되기로 집을 떠난 사람이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극단이 있다. 그것은 저열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탐닉했다. 그러니까 너무 게으르게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면서 노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이다. 자, 봐. 너무 게으르게도 하지 말고 자기 학대 수준에 너무 고통스러운 그 수행도 하지 말래.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부처님이에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다. 중도가 뭔지 알겠죠? 너무 게으르지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중간의 수행을 의미한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기 위한 수행 방법. 왜 열반의 경지예요? 연기설을 깨달으면 열반 해탈된다고 했어요. 자, 노자의 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윤사대쌤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할 건데 지금은 가볍게만 한번 가볼게요. 노자는 도를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으로 파악했대. 그래서 각각의 존재의 원리예요. 나비의 원리, 인간의 원리, 자동차의 원리. 도덕경에서 그는 노자예요. 말하여지는 도는 참다운 도가 아니며 이름 지어 불러지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하면서 자, 줄 거볼게. 도는 형체가 없고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것,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다. 여러분 지금은 가볍게 볼게요. 생명에서 이 주제로 크리티컬하게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윤사를 대비해서 각각의 존재의 도는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 언어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 이제 이 말이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함부로 그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그래 난 너희들을 잘 이해한다 이런 말 잘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이해 못해요. 여러분 저는요 그 연애할 때 싸우는 이유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 쟤는 그냥 저렇구나. 저도 그래요. 저 와이프랑 있을 때 아 우리 와이프는 뭐 이런 데서 예민하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는 거지. 얘는 여기서 왜 예민해? 이해를 할 수 없어. 왠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도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존재의 원리인 도, 여러분 강아지의 원리를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의 감각 경험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 지을 수도 없고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이 뭐냐면 지식처럼 남들의 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자의 재물인데요. 요 지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선생님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재물 하면 뭐예요? 만물을 뭐하게 보는 거?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야. 자, 밑에 한번 볼까요? 도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 시비, 미추의 분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하면 안 된대. 자, 봐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제일 설명 잘한다고 전 자신하는데 한번 보세요. 선악, 시비 같은 말이죠. 선과 악, 시와 비 이런 것들이 왜 구분이 안 되냐면 도의 관점에서 보면 봐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 공장에 강아지가 5마리가 있어요. 아 6마리구나. 여러분들 다음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공장에 유기견 2마리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걔들이 번식을 해서 지금 6마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7마리였는데 한 명은 엄마 배에서 죽어버렸어. 근데 이제 그 엄마 배에서 죽은 이유도 좀 황당해요. 걔 둘이가 서로 여러분 그 임신하면 엄청 예민하거든요. 강아지들이 물어뜯고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었어. 여튼 그 4마리 새끼 개 중에 한 마리가 아침에 공장을 갔더니 고양이 6마리를 애기 고양이를 물어뜯어 죽인 거임.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봐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고양이를 막 물어뜯어 죽인 그 새끼 고양이를 죽인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엄청 나쁜 거잖아. 악이고 비잖아. 그런 거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걔네들 관점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강아지가 나쁜 거지만 걔네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동물을 잡아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자가 막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사자가 막 노루 같은 거 잡아먹고 이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불쌍해. 근데 걔네들은 원래부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걔네들의 방식이에요.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걔네들의 관점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악, 시비 이런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나쁘고 착하고 옳고 그런 거지만 걔네들의 도의 관점으로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동물이 동물을 잡아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야 자기들도 살 수 있고 그게 자연의 원리라고. 자, 그래서 봐.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이 아니라 걔네들의 도의 관점으로 보면 선악, 시비 이런 거 구별하면 안 된다. 상대적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관점에서 나쁘게 볼 수 있지만 걔네들의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다. 자, 미추도 보세요. 그 도가의 장자의 그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중국에 엄청 미녀인 여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들이 걔를 보면서 와, 다 예쁘다 이랬는데 물속의 잉어는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가 버렸대. 사람이 봤을 때는 걔가 예쁘지만 잉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예쁘죠. 그러니까 시비, 미추 이런 것도 어떤 존재의 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을 거라고 믿을게요. 선악시비 미추의 분별을 상대적이므로 도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평등하게 본다는 거야. 자, 이 지문 엄청 어려운데 과연 몇 명이나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게요. 그러니까 학생들, 우리 다른 학생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말고. 참된 도의 입장에선 다 같이 하나가 된다. 한쪽의 분산은 다른 쪽의 완성이며 다른 쪽의 완성은 한쪽에서 완성은 다른 쪽의 파괴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 제가 2023년에 처음으로 EBS 2차 시험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떨어진 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슬펐어. 그럼 그때 실패한 거잖아. 맞지? 근데 여러분 전 지금 무슨 생각하냐면 그때 아마 내가 EBS에 붙었으면 과로사 하지 않았을까? 과로사 알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1년 전에 EBS 경제 강의를 하던 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강의 찍고 잠시 집에 가서 주무셔야지 했는데 젊은 분이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내가 갔어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니까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현재 실패가 미래의 성공이 될 수 있고 현재의 성공이 미래의 실패가 될 수 있거든. 그럼 봐봐. EBS를 떨어진 건 그 당시 실패였지만 현재로서 나는 만족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 실패도 성공이 될 수 있고 성공도 실패가 될 수 있으니 이 둘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봐봐. 분산이라는 거 흩어지는 게 어떤 쪽에서 완성으로 보이고 어떤 쪽에서는 그게 파괴래. 그러니까 이 둘이 구분이 의미가 없는 거야. 봐봐. 내가 EBS에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실패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성공했다고 또 느끼니까 이 둘은 구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다만 도에 다다른 자는 이 다 같이 하나임을 깨닫는데 다 같이 하나임은 뭐야? 차이가 없다. 자기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사물의 평상시 자연스러운 상태에 맡겨둔다.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길 뿐 그런 따위 의식을 하지 않는다. 그게 도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봐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막 저는 이렇게 할 건데요 이랬어. 그건 여러분 도의 방식이죠. 근데 내가 여러분 보고 야 근데 그것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는 항상 이래요. 쟤도 쟤만의 무슨 계획이 있겠지. 그게 뭐예요? 내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도의 원리를 존중하는 거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퀴아스 자연법 가볼게요. 자연 만물은 영원법에 종속되어 있다. 영원법은 신의 법. 인간은 영원법의 특별한 방식으로 따른다. 인간은 신이 심어놓은 본성의 법칙뿐 아니라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의 섭리에 참여한다. 여러분 본성, 이성, 본성과 이성을 통해 영원법에 참여하는 건 결국 무슨 법을 파악하는 거게? 여러분 좀 어렵나요? 제 질문이? 봐봐. 적지 마라 이거. 영원법이 있고 거기 안에 자연법이 있는데 여러분 영원법 중 일부가 자연법이잖아. 요거를 뭘로 파악한다고? 이성, 본성, 하나 직관으로 파악하는 거잖아. 그럼 이성, 본성, 직관으로 자연법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무슨 법을 파악하는 거예요? 영원법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섭리, 신의 원리죠. 예, 창조되었으며 신의 섭리를 따를 수 있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의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 형광펜 드시고.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원법에 대한 참여가 자연법이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 자연법이 영원법의 일부분이니까. 내려가 보겠습니다. 칸트의 선어지. 자, 이 세계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어지뿐이다. 어떤 목적 달성은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단은 목적이에요. 우리 윤사 때 구체적으로 할 건데 목적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수단으로 쓰지 않고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 목적이 또 어떤 의미도 있어요. 다른 수단으로 쓴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윤사 때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할게요. 여기서는 수단으로 쓴다는 뜻이에요. 쓸모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다. 기억납니까? 그 자체 선. 자, 봐봐.
그 자체라는 건 어떠한 수단으로 써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서 선한 게 아니고 그냥 선한 거야. 그 동기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유형성이니 무익함이니 하는 건 선의지 가치니 가치에 아무것도 증감시킬 수 없다. 왜? 이런 거 다 결과잖아. 자, 봐봐. 선의지의 세 가지 특징. 1번 그 자체서 유일한 선이라고 하죠. 유일한 선이 뭐예요? 이거 말고는 선한 게 없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험에서 계속 나온다고 이거 말고도 좋은 거 있지, 그런 거 없어. 그리고 그 자체선, 그 자체선이란 건 뭐냐? 어떠한 결과가 좋아야 선한 게 아니고 그냥 동기를 가진 것 자체로 선한 거야. 마지막 무조건적인 선은 뭐야? 어떠한 조건에서는 옳고 어떠한 조건에선 옳지 않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칸트의 그 예시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내신 수업 때 이야기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막 쫓아와. 그래서 예를 들어 적지 마. A가 B를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었어. 근데 B가 C한테 나 좀 숨겨줘라고 한 거야. 그래서 C가 B를 숨겨줬다. 근데 A가 C한테 물어보는 거야. B 어디 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조건에 의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칸트는 이런 조건에 예외를 두지 않아요. 어떻게? 무조건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B는 내 뒤에 있는데. 황당하죠, 맞죠? 그런데 칸트는 조건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선한 건 선의지, 무조건 도덕법칙을 지키려는 동기를 따라야 한다. 자,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미래 질적 공리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통이나 쾌락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근거로 삼아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쾌락의 가치와 가치의 총량과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하여 차감한 쪽이 쾌락 쪽이 기우면 좋은 경향.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쾌락이 더 많으면 해라는 거예요. 자, 쾌락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강지, 화근, 다순범. 자, 앞 글자만 떼서 읽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프린터에 넣어놨어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 더 높은 능력을 동원해야, 여기서 말하는 높은 능력은 인간만 추구할 수 있는 능력, 특정한 삶의 방식이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 해서 하급동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인간과 동물이 둘 다 누릴 수 있는 쾌락과 인간만 누릴 수 있는 쾌락 중 하나만 즐겨야 된다면 인간은 당연히 인간만 느낄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할 것이다, 선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지문 설명할 때 멍 때리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꼭 먼저 읽고 의문을 가진 다음에 제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